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단체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사진 나와 줄 때요. 있죠? 네. 그때 누구 얼굴부터 찾아보십니까? 당연히 내 얼굴이죠. 네,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나부터 챙깁니다. 사실 내 일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일 얘기할 때요. 사실은 그 짓거리는 겁니다. 막 얘기하고 그 사람 마음 상처 주지요. 네. 마음 상처 받은 사람만 억울하죠. 네,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남한테는. 요새 경선 룰을 바꿔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경선에 참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국 나한테 좋은 걸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박종진의 쾌도남마에서는 친박계, 비박계 다양한 의원님들 오늘 잠시 후에 한꺼번에 모시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기다리는 분입니다. 또 단체 사진을 받아도 나보다 먼저 우리를 살피실 것 같은 분인데 실제로 그런지 물어보겠습니다. 분도농계 네, 전원책 변호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저보다 남의 얼굴을 살필 것처럼 보입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아, 실제 예, 그렇습니까? 저는 뻔한 일 우리니까 저는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누가 있는가부터 살피죠. 아, 남들 중에 나보다 잘생긴 사람. 혹시 본인이 잘생겼다고 글쎄, 생각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보다 못난 사람에게서 지배받는 것, 통치받는 것, 그것보다 더 화나는 일이 없다. 그게 화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보다 못난 사람한테 지배를 받는 것처럼 통치받는 것처럼 화가 나는 일이 없다. 이 화를 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못난 거는 얼굴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만 하더라도 현인 정치를 강조를 했는데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현인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정치판에 너무 현인을 보기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네. 그 말씀 하시니까. 네, 지금 여의도에 사무실 계시죠? 예, 여의도로 사무실에 옮겨지고 나니까 여의도 정치가 한눈에 훤히 내리다 네, 보입니다. 공기가 어떻습니까? 글쎄요, 모든 길은 대선으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양당에서 내놓는 말들, 정책들이 정의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영합적인, 인기영합적인 걸로만 접근을 하는 것 같다.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 말하는 사람은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그런 셈이죠. 이 개원 협상만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청문회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 내곡동 사지 문제 이런 건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MBC 파업 문제 지금 언론사 파업이 MBC 파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박지마 세양이 두 분의 저축은행 로비 사건 이런 이제 정치적 공세 이 개원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문제는 이제 우리 지배 엘리트층, 정치권의 지배 엘리트층이 이런 대중영합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통제를 해줄 어떤 기능, 조정을 해줄 어떤 기능, 그리고 방향을 잡아줄 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죠. 방향성조차도 잃고 있다. 보이는 것은 야당의 경우에는 이제 빅4라고 해야 됩니까? 빅5라고 해야 됩니까? 김두관, 문재인, 그리고 손학규, 또 하나는 정세균, 이 정동영 후보는 아직까지 출마 선언을 안 했으니까 이 빅4의 대리인들 아니면 본인들이 말만 난무를 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박근혜 의원과 거의 조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거기서 캠프라고 나오는 하죠. 전부 다라고 해야죠. 캠프는 다음 달 초에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제가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인신 공격과 네거티브로 이번 대선도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중영합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정책 대결이 되지를 못하고 상대방 흠집내기, 이 네거티브 전략이죠. 항상 그랬죠. 이 네거티브 전략이 또 표를 많이 갖고 옵니다. 네. 이 네거티브 전략만큼 유효한 전략이 없다 하는 얘기를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분이 한 말, 재밌는 말이 있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가장 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잡더라.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진실한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큰 거짓말을 자주 하지 않으면 위대한 정치인이 되지 못한다. 최근에 아주 가장 큰 거짓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거짓말입니까? 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냥 저는 특별히 저는 하루 종일 듣는 것이 거짓말들 아닙니까? 지금 정치판에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죠. 청년 실업 해소하겠다, 비정규직 문제 해소하겠다, 복지 강화하겠다, 우리를 선진 강국으로 만들겠다, 전부 다 거짓말이죠.
이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이러한 이 거대담 놈들은 하나같이 거짓말이고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네. 구체적인 정책을 내어놓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대중을 설득하려 하고 예컨대 대중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고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찾아야 되는데 글쎄 시간은 없고 갈 길은 멀고 그런 것 같네요.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 경선 룰이 이제 경선 일정이요. 확정이 됐죠. 그래서 경선 룰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비박 후보들이 여기에 경선에 참여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은 참여하지 않는 게 옳습니까? 글쎄, 그건 예짱수 마음대로니까 그분들이 선택을 할 문제이지만, 문제는 이제 8월 20일 날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보 선출을 하겠다. 안전하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안전하게 가겠다. 그걸 친박계는 이 지도부가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천하가 다 알다시피 이 박근혜 대표가 아무리 침묵을 하고, 여왕의 침묵입니다. 네. 아무리 침묵을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은 박근혜 전 대표가 전부 다 결정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실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부인을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이러니까 환관이니 내신이 하는 온갖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는 이미 선장, 갑판장, 기관사, 조타수, 그리고 무전수, 무전 때리는 사람, 심지어 주방장까지도 전부 다 친박입니다. 네. 이러니까 비박 3인방 이래봤자 정몽준 의원, 김문수 지사, 이재호 의원은 뭔가 하면 가파르에 있어서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승격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이 이미 안 내리기로 결심한 것 같은 김문수 지사는 이제 급해서 안 내리기로 아마 결심한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의 경우에는 내리려고 하니까 거친 파도뿐인 밤바다라는 겁니다. 군명정 하나 보이지 않거든요. 이 군명정으로 생각했던 장외의 정운찬, 이회창 이 두 분이 또 군명정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운찬 전 총리만 하더라도 나를 새누리와 연결시키지 마라. 이런 폭탄 선언을 해버렸죠. 대권에 대한 의지는 슬쩍 비치면서 동반 성장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역시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소를 개소식 하는 날, 경제민주화를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새누리로 연결시키지 마라. 그리고 범여권과 연결시키지 마라 이랬거든요. 이러니까 이분들이 비박 3인 주자들 중에 탈당하는 분이 있고 그 배에서 내리는 분이 있더라도 결국 정운찬과 함께 어울려서 어떤 새로운 보수 세력을 형성한다. 새로운 경선 체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회창 전 총재는 강간무소식입니다. 이미 정치권을 떠나서 신선 노름하는 것처럼 강간무소식이니까 이분 역시 군명정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문제는 그러면 배에 남아있으면 살아날 길이 있느냐.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지사로 돌아가면 살아남을 수 있겠죠. 최소한 2년 동안은 지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정치권의 중심에 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재호 의원, 정몽준 의원 두 분은 이미 못할 말씀도 많이 했고, 박근혜 대표와 함께는 도저히 갈 수 없을 정도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런 표현이 아마 적절할 거예요. 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황관 내신은 아니네요. 그래서 황관 내신은 절대 아니죠. 배 안의 반역이죠. 근데 아까 반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얘기는 좀 심한 거 아니면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황관 내시라고 얘기하면 좀 서운할 거 많이 실제 모든 의사 결정을 단 한 사람이 그 의사 결정을 하고 1인이 통제하는 체제에 있다면, 1인이 의사 결정을 하는 체제에 있다면 그건 황관 내시라고 국민들이 비아냥되는 걸 아마 감수해야 될 겁니다. 제가 황관이다 내시다 이런 평가를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선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정치적 감각이 없는 거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재호 의원, 정몽준 의원이 또 배에서 내려서 험한 바다로 못 나가는 게, 그러면 범보수 세력, 이분들이 우군이 될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정치평론가의 대다수는, 보수 쪽에 있는 평론가들 대다수는 역시 친박계 줄을 다 서버렸습니다. 전직 언론인, 혹은 전직 심지어 진보 평론가를 하던 분들까지도 친박계 줄을 서서 지금 박근혜 띄우기에 여념이 없어 보이거든요. 현직 언론이, 현직 평론가들도 줄 쓴 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바로 총선 8일 전까지
친박계 논술을 쓰신 분이 친박계 비례대표 8번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상일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언론인으로서는 최소한 반성을 하고 국민 사과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의 명예훼손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그럴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는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표가 부담이 없느냐? 저는 부담이 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경선으로 흥행은 물 건너가거든요. 김태호, 임태희, 안상수 거기다가 아닌 말로 김문수 지사까지 가담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처럼 최소한 그렇게라도 돼서 어떻게 그 흥행이 되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여왕과 내시 싸움 아닐까요? 여왕과 넷이 싸움이요? 예, 4시간의 싸움이 벌어지면 그러면 4시간 지는 것은 뭐 백전백패하겠죠. 4시간의 싸움이요. 여왕과 내시라고 봐야 되겠죠. 여왕과 예, 넷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비유가 아주 심합니다. 비유가 심하더라도 네, 이런 비유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저는 임태희 임태희 전 실장이라든가 안상수 전 시장 그리고 김태호 전 지사 이런 분들이 이번에 대선 출마한다는 것은 약간 희극적으로 봅니다. 이분들이 어떤 바람을 일으켜서 느닷없이 그것이 작은 바람이 큰 바람이 되고 대선 최종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정치평론가들 100명에게 물어봐도 100명 전부 다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네. 어느 언론인 또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출마하는 것을 내가 출마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델러리를 쓰겠다고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출마를 강행했다면 저는 또 그 점을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살아남기 위한 것도 못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그 우리 정치인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그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정책을 만들고 자기가 적신을 한다면 좀 더 우리가 보면 존경스러워 보이겠죠. 네, 변호사님 얘기로는 아니다는 네, 임태희 후보, 안상수 후보, 김태희 후보는 이번에 나오는 거는 실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본인들 입장은 그쪽 참모들 입장은 그럴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파워를 키우기 위한 것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것 뭐 그렇겠죠. 하지만 과연 그러한 것이 어떤 이해를 가지겠습니까? 이번 대선에 빅3 중에서 그 2분 내지 3분이 다 빠진 경우에 이분들이 붙어서 경선을 한다? 그것이 흥행이 되는 경선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난센스죠. 그런 경선 하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추대 대회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박근혜 후보 추대 대회를 하는 것이 낫죠. 그걸 경선이라고 전국을 돌면서 바람몰이를 한다는 자체가 바람몰이가 안 되죠. 국민이 헛돈 들이고 헛심 쓰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그야말로 국민 속이기죠.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표 쪽에서 내놓은 정책이 개선되겠습니까? 그 정책을 개선시킬 사람이 김태호 지사가 있습니까? 임태희 실장이 있습니까? 안상수 전 시장이 정책을 개선시키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정책을 개선시킬 능력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 좀 할까요? 예. 그 문재인 후보가 관훈 토론을 하셨죠. 재밌었죠. 어떻게 보셨어요? 관훈 토론 때 참 무척 재밌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참여정부 때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무현 정권이 끝난 지가 이제 4년이 지났는데 국민들이 그때 실정을 아직도 전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마치 노무현 정권이 대단히 성공한 정권이라는 뉘앙스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 문재인 후보 역시 지금 정치적 감각을 잃어버리신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노무현 정권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가 7.3%. 한때는 그보다 더 내려갔었습니다. 5.7%까지 내려갔죠. 그런 지지도를 가졌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100년 간다고 만든 정당이에요. 그 민주당 깨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 열린우리당이 16번이나 합당하고 분당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석 달 동안. 저도 그때도 정치 비평을 매주 방송에서 하고 있었는데 기가 막힐 일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그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스스로를 패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이제 와서 참여정부 때 정치적인 민주화, 경제적인 민주화를 이루었다. 마치 민생 정치를 아주 잘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경태 의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후보, 자질 후배죠. 부족, 충돌의 경쟁력 후배죠. 부족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질 부족, 경쟁력 예. 부족, 더 가슴 아픈 얘기가 서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예, 겁니다. 그 자질 부족, 경쟁력 부족은 그건 조경태 의원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문재인 후보가 자질 부족, 경쟁력 부족,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후보 지지도가 15%에서 20%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걸 경쟁력 부족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네. 또 자질 부족인 사람이 대통령실장까지 지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회주의 이걸 이제 짚으면서 조경태 의원이 한 얘기가 재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았을 때 부산시장에 출마하라고 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출마 안 해놓고 나서 새삼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이 죽고 나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제 대선에 출마하려 한다. 이게 기회주의 아니냐. 또 패권주의. 이 패권주의는 친노 세력 안에 갈등을 드러낸 얘기입니다. 네. 이 부산 경남 지역에 이 제대로 된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낙동강 전투에서 패배했고 그 책임은 대부분 문재인 후보가 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패권주의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네. 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 하니까 그리고 가족들 관리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또 관련돼서 한 말씀을 꼭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노정연 그 씨가 미국 아파트 사면서 13억. 네. 이제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한치기를 한 수법이 드러났거든요. 네. 우리 지도층으로 해서는 안 될 어떤 그 부정인데 이걸 하면서 13억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서면 진술서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았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가족 재산이 얼마 있었느냐? 퇴임 직후에 현금이 그렇게 얼마 있지를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사지를 지었거든요. 그러면 13억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어머니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걸 수사를 해야만 하는데 예. 우리 검찰은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박지만 서양이의 그 주축은행 로비 사건도 아마 대선에 영향을 미치니까 수사를 안 할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면 앞으로 크게 해먹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대선에 출마를 해버리거나 자기 가족을 대선에 출마시키면 절대 수사받지 않습니다. 네.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인석거래 든 사람은 서면 조사받고 아니면 법정에서 묵비권 행사하고 그렇게 다 피해 나가고 그리고 드디어는 대선에 영향 미친다. 선거에 영향 미친다고 해서 수사를 포기를 하고 이건 검찰이 스스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었잖아요. 한일 군사협정, 한일 정보 예, 교환하는 정보 교환 예, 협정인가요? 군사라는 말이 빠져가 있죠. 네. 한일 정보 그 교환 협정인데 사실상 군사 이것이 정보 그 협정이죠. 이 네. 정권 들어와서 한일 간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정보 교환 협정뿐 아니고 앞으로 그 군수 지원 협정까지도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협정을 할 때 공론에 붙여서 국민들이 의견을 구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1905년에 아직 이제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을 한 아픈 기억이 있는 민족입니다. 일본에게 그렇게 당해놓고 이번에도 지금 그 군사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동의 절차도 구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긴급 상정을 한 거예요. 그날 국무위원들이 그러면 왜 이걸 그 미리 브리핑을 하지 않았냐 이러니까 그날 당일날 갑자기 상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일날 상정을 한 책임을 물어야죠. 국방부 장관에게 묻거나 누구에게 묻거나 왜 그 당일날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됩니다. 그 이전의 관계자들은 미리 충분히 의논했겠죠. 충분히 의논했겠죠. 네, 최소한 충분히. 차관회의에서 네, 의논하고 당연히. 총리에게도 브리핑이 이게 되고 보통 일입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당연히 브리핑이 네, 되겠죠. 당연히 했겠죠. 해외 고민했겠죠. 갔다 오셨는데 네. 그 전에 이미 브리핑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군수협정까지도 이렇게 하면 정말 곤란하다는 겁니다. 네. 그 앞으로 한일 간의 문제만은 최소한 이게 뭐 독도 문제가 참 아픈 계획이 또 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업협정을 하면서 독도를 암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암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도를 그 공해상의 암초로 인정을 한 그런 네. 아픈 기억이 있는데 정권 차원에서 이건 그 절대로 이런 짓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네.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100년, 1000년간은 그 해를 끼치는 짓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공론에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구한 뒤에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다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가 더 나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직- 쏜살같이 왔습니다. 쏜살같이 막 예, 쫓기듯이. 아직 낫지는 않고 네. 앞으로 좀 더 그 치료를 받아야만 됩니다. 네. 다음부터 좀 매끄럽게 방송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충격적인 발언 많이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박과 비박의 신경전 치열했죠. 그런데 똘똘 뭉쳤던 비박 주자들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축이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또 어떻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려는 걸까요?
잠시 후 한 자리에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측, 김문수 측, 정몽준 측 의원 세 분 모실 겁니다. 59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